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갓 태어난 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유가 매일 새벽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기막힌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을 발견한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구토감이 몰려올 만큼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온 세상이 쥐죽은 듯 고요한 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목구멍을 타고 무언가 연달아 넘어가는 아주 낮고도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크 하는 낮은 감탄 섞인 한숨 소리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안방문을 아주 살짝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죠. 주방 냉장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뿌연 불빛 아래 누군가의 커다란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무언가를 아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침없이 그것을 들이켰습니다. 주방의 정막을 깨는 그 기이한 목넘김 소리. 냉장고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것을 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린 건 방금 전 제가 유축해서 넣어둔 제 아이의 젖병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젖병 속에 담겨있던 뽀얗고 노란 초유. 난임으로 3년을 고생하다 겨우 얻은 제 아이에게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전몸살로 퉁퉁 부어오른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 흘리며 짜냈던 그 귀한 액체. 제 살점을 깎아 만든 것보다 더 소중했던 제 모유를 그 어둠 속의 그림자가 허겁지겁 마시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역질이 울컥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끔찍한 수치심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저릿하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그림자가 만족스러운 듯 입가를 훔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5살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제 겨우 100일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시기가 세상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기억으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니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민망했던 그날 새벽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날 밤 그림자가 사라진 뒤 저는 한참을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잠옷바지를 뚫고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그 차가운 소름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제가 씻어서 엎어두었던 젖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 분명 160ml를 꽉 채워 냉장고 앞 칸에 넣어두었던 그 젖병이 너무나 깨끗하게 씻겨 건조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젖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겉모양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젖병 입구 쪽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는 비릿하고 달큰한 냄새, 그리고 싱크대 배수구 쪽에 튀어있는 아주 작은 하얀색 방울들. 그것은 분명 제 모유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모유를 마셨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젖병을 정교하게 씻어 제자리에 둔 겁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러 올라오신 시부모님, 이렇게 넷뿐입니다. 남편은 어젯밤 제 옆에서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죠.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인자한 미소로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분. 평생 공직에 계시며 바른 길만 걸어오셨다고 자부하시던 분. 제 아이의 할아버지이자 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니야, 아버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 점잖으신 분이 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그 뒷모습, 익숙한 구부정한 어깨와 큼직한 손동작은 누가 봐도 아버님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3병을 유축해 두었는데 지금은 2병뿐입니다. 정확히 100ml가 담긴 한 병이 사라졌습니다. 제 몸을 깎아 만든 금보다 귀한 액체가 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생명수가 시아버지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날 아침 아버님이 차려주신 국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수진아, 많이 먹어라. 그래야 우리 손녀 먹일 젖이 잘 나오지 않겠니? 라며 허허 웃으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의 입술에 묻어있을지도 모를 그 하얀 흔적들이 자꾸만 연상되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개워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버님은 며느리의 모유를 훔쳐드시는 걸까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젖병을 씻어둔 그 행동이 너무나 치밀했고 변태적인 취향이라고 하기엔 아버님은 평생을 너무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의 끝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고. 제 아이의 밥을 훔쳐먹는 그 보이지 않는 도둑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내겠다고 말이죠. 건조대 위 깨끗하게 씻겨진 젖병을 바라보며 저는 3년 전 그 지독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모유라는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처절했던 시작 말이에요. 남들에겐 그저 하얀 우유 한 병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건 제 생명줄을 깎아 만든 살이나 다름없었거든요. 32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왜 저에게만은 그토록 높은 벽이었는지 모릅니다. 배에 직접 주사바늘을 꽂고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씨,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3번의 인공수정과 2번의 시험관 시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야금야금 사라졌고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신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얘야,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하늘이 점주해 주시는 거니 네 몸부터 챙겨야지. 인자하게 웃으며 제게 봉투를 건네시던 아버님.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으라며 퇴직금 일부를 떼어주시는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끝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하던 날 저희 온 가족은 부둥켜 안고 울었죠. 딸아이 서아를 낳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3년이나 기다려온 이 귀한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고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완모, 즉 완전 모유 수유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지옥 같은 전몸살이었습니다. 가슴은 달궈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겨드랑이 밑까지 림프선이 부어올라 팔을 제대로 내릴 수도 없었죠.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선염 때문에 고열이 40도까지 치솟아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저는 항생제 하나를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약기운이 모유에 섞여 아이에게 갈까봐 두려웠거든요. 새벽마다 유축기를 가슴에 대고 앉아있으면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유축병에 섞여 들어갈 정도였죠. 그렇게 짜낸 초유는 정말이지 금빛처럼 영롱했습니다. 그 작은 병을 들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 모유수유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서아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다 이거 덕분인 것 같아서요. 조리원에서 나온 후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의 아파트에서 시부모님과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의 제안이었죠. 제가 프리랜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아버님이 살림을 좀 도와주시면 서로 윈윈 아니겠느냐고요. 딱 서아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요. 사실 걱정도 됐지만 워낙 인자하신 분들이라 믿고 시작했습니다. 합가 첫날, 아버님은 주방 선반에 제가 쓰는 유축기와 젖병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애쓰는 거 다 안다. 아침마다 내가 신선한 야채랑 과일 갈아줄 테니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래야 젖이 잘 나오지. 아버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든 게 칼 같으셨습니다. 주방 한편에 놓인 영양제 통들은 유통기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고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누구보다 철저하셨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등산을 다녀오셨고 7시 30분이면 제 책상 위에 착즙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도 되는데 너무 고생 많으세요. 허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우리 귀한 며느리인데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지. 아버님은 가끔 유축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제 모유 가방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곤 했습니다. 이게 초유라는 거냐? 색깔이 참 진하구나. 예전엔 이게 그렇게 영양가가 높아서 노인들 기력 회복에도 천하제일 보약이라더니 요즘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기계로 짜내기도 하고. 그때는 그저 아버님이 신기해서 물으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합가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버님의 태도가 조금씩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제가 밥을 조금만 남겨도 서아가 배고프겠다며 은근히 압박을 주셨고 제가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 밥은 충분히 만들어 놨느냐? 며 유축한 양을 일일이 확인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일을 하느라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아버님이 냉장고 문을 연 채 한참을 서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는 소리도 못 들으실 만큼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목이 좀 말라서 말이다. 수진아, 너 오늘 유축한 게 좀 적어 보이더구나. 피곤해서 그런가? 그때 아버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면 아주 갈망하던 것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황급히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분명 200ml 젖병 3개를 채워서 넣어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한 병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양이 줄어 있거나 아예 병째로 사라져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서아에게 먹이고 나서 제가 다시 채워넣지 않은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밤사이에 사라진 젖병이 싱크대 안에 얌전하게 놓여 있었는데 젖병 꼭지 부분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하얀 침전물이 분유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제 모유는 냉장 보관을 하면 지방층이 위로 하얗게 뜨는데 그 입자가 꼭지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누군가 젖병 뚜껑을 열고 그대로 들이켰을 때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결론이 나왔죠. 저는 남편 민호 씨를 의심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어젯밤에 냉장고에 있던 서아 젖병 건드렸어? 내가? 그걸 왜 건드려? 나 어제 회식하고 와서 뻗었잖아. 당신도 봤으면서. 민호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무덤덤했습니다. 하긴 비위도 약해 선지도 못 먹는 남편이 비릿한 모유를 마셨을 리는 없었죠. 그럼 어머님일까요? 어머님은 평소 우유만 마셔도 배탈이 난다며 유제품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범인의 후보가 좁혀질수록 제 손바닥엔 식은땀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아버님은 아닐 거야. 그 점잖으신 분이 평생 남부 끌어올 일 한 번 안 하신 분이 어떡해.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온 그 지극히 사적이고 성스러운 그 액체를 누군가 몰래 마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성애를 짓밟는 행위였고 제 존재 자체를 침범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과일 주스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버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며 아버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 몸이 건강해야 우리 서아가 보약을 먹는 건데.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그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말이 제 귓가에 뱀처럼 감겨왔습니다. 아버님이 즐거워하시는 건 과연 주스를 만드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매일 새벽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 보약을 마시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제 눈과 기억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달력 뒷면에 조용히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유축하는 시간과 정확한 양,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때의 눈금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트릴 아주 위험하고도 슬픈 추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는 정말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축한 양을 꼼꼼히 기록하며 저는 소름 돋는 규칙성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매일 새벽 제가 잠든 사이 냉장고 속에서는 정확히 100ml의 모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0ml. 그건 제 아이 서아가 한 번에 먹는 양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치 보약의 용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방 한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체크리스트의 숫자들이 늘어날수록 제 가슴속의 분노와 수치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민호 씨, 이것 좀 봐. 내가 며칠째 적어본 건데 양이 계속 안 맞아. 어제도 100ml가 비어.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민호 씨를 붙들고 식탁에 그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종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새 잠을 못 자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모유라는 게 유축하다 보면 좀 흘릴 수도 있고 냉장고 안에서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줄어든다고? 100ml가 무슨 증발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건 누가 마시지 않고서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남편은 당황한 듯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안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부모님이 들으실까봐 겁내는 기색이 역력했죠. 쉿, 목소리 좀 낮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 설마 지금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평생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명예 하나로 사신 분이야.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며느리 젖을 몰래 마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누군데? 당신이 마셨어? 아니면 어머니가? 아, 진짜 왜 이래. 당신 요새 좀 이상해. 산후우울증 같은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보든지 해야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기분 나빠서 정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 기분 정말 비참하더군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안에서 피눈물을 짜내듯 만들어낸 액체가 누군가의 갈증을 채우는 소모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제 눈치를 보며 서아를 돌봐주셨지만 가끔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 유난스럽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수진아, 요즘 네 아버지가 부쩍 기운이 없으시네.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 안색도 좀 파리하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구나.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물을 무치며 툭 던진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력 회복, 안색, 수술 후 그 키워드들이 제 머릿속에서 모유젖병과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혹시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걸까? 아니, 어쩌면 어머님이 아버님께 제 모유를 보약이라며 권하신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버님뿐만 아니라 인자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어머님의 웃음조차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아버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많이 먹어라, 고생한다 하며 다정한 말씀을 건네셨지만 저는 그 입술이 내 아이 젖병 꼭지에 닿았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숟가락을 놓아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큼직한 손으로 물컵을 쥐고 벌컥벌컥 물을 마실 때마다 제 귓가에는 새벽에 들었던 그 기괴한 꿀꺽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대면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죠. 수진아, 왜 그러니? 어디 몸이 안 좋으니? 산후풍이 무서운 법이다. 몸 따뜻하게 해야 해.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이제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다음 보약을 걱정하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정말 남편 말대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핑계로 서재방에서 밤샘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주방 쪽을 비출 수 있는 위치에 제 태블릿 PC를 교묘하게 설치했죠. 카메라 렌즈가 주방 냉장고를 향하도록 숨기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정말 아버님이라면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만약 아버님이 아니라면 나는 이 지독한 의심을 멈출 수 있을까? 서아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서아 우유 아무한테도 안 뺏기게 할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밤 12시가 넘고 1시가 지났습니다.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거실의 시기초침 소리만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안방 쪽에서 문이 열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저는 숨을 멈추고 태블릿 PC와 연결된 제 휴대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둠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걸어 나오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느릿하지만 망설임 없는 발걸음.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 하단을 비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손이 냉장고 안쪽, 제가 가장 귀한 초유를 담아둔 구석 자리를 정확히 향했습니다. 그가 젖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뚜껑을 돌려 땄죠. 병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듯 코끝에 대고 냄새를 한번 맡더니 이내 고개를 젖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목을대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꿀꺽, 꿀꺽. 그토록 듣기 싫었던 그 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0ml의 모유가 사라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젖병을 한 통 다 비운 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손등으로 입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로 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틀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수건으로 젖병을 닦고 원래 제가 두었던 그 자리에 1mm의 오차도 없이 가져다 놓더군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 남자는 저에게 보약을 지어 먹으라며 돈을 건네던 제 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인격자로 존경받던 한 노인의 추악한 민낯이 며느리의 젖병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추잡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저는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그 젖병을 뺏어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가 막힌 진실을 다 폭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님이 싱크대 앞에 멈춰서서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우리 서아 크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그 중얼거림은 마치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끔찍하게 박혔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제 아이의 밥을, 며느리의 수치심을 들이키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전등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젖병을 든 채 굳어버린 아버님과 저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주방 냉장고 앞에 그대로 굳어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입술 주변에는 뽀얀 우유 거품이 미세하게 묻어 있었고 그 인자했던 눈동자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그건 분노였고 구토감이었으며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고 있던 젖병을 등 뒤로 숨기려다 이내 포기한 듯 힘없이 손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우유예요? 제가 밤잠 설쳐가며 전몸살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참아가며 짠 거예요. 우리 서아 먹이려고 내 새끼 입에 한 방울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피눈물 쏟으며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아버님이 드신다고요? 아버님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그 고고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에서 나온 젖을 훔쳐먹는 늙고 추잡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을 건 안 건드려요. 아버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매일 새벽마다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어 아버님의 손에 든 젖병을 낚아챘습니다. 아버님은 힘없이 젖병을 내주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 넓어 보이던 어깨가 한순간에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민호 씨와 어머님이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 왜 이래? 이 새벽에 왜 소리를 질러? 민호 씨가 당황하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태블릿 PC를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봐, 당신이 똑똑히 봐. 내가 예민한 거라고?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서 헛것 보는 거라고?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조금 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냉장고 문을 열고 젖병을 꺼내 고개를 젖히며 마시는 그 적나라한 영상.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보시던 어머님은 어머, 세상에, 이를 어째 하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수진이 모유를 드신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대답 없이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어머님의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세요? 보약이 드시고 싶으면 말을 하지. 왜 제 몸에서 나온 걸 가로채시냐고요. 제가 유축기 앞에서 울면서 젖잘 때 아버님 주방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 건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걸...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몸이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성스러운 사랑이 아버님의 입을 거쳐 배설물로 변해버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버님이 겨우 내뱉은 한마디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제 가슴에 박힌 비수를 뽑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전 이제 아버님 얼굴 못 봐요. 이 집에 같이 못 있겠다고요. 당신 당장 결정해. 아버님 모시고 나갈 거야? 아니면 내가 서아 데리고 나갈까?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며 통곡하셨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랬어? 당신 미쳤어?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왜? 한순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가족의 신뢰와 권위는 그 하얀 모유 방울들과 함께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셨습니다. 그토록 단정하던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파자마 차림의 아버님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놓여있던 다른 젖병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챙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드시라고요. 아버님이 다 드시고 천년 만년 사세요. 제 자식 굶겨가면서 아버님 보약 챙겨드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서아가 잠에서 깨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가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버님이 마셨던 그 액체가 제 가슴에서 울컥울컥 솟구치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님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 단호한 노신사가 젖병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죽음이라는 단어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파렴치한 행동을 덮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은 켜진 채였고 각자의 방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낮은 흐느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밤새 서아를 꼭 껴안고 현관문만 쳐다봤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지옥 같은 집을 당장 떠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서아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님이 제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주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그 영감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딱 한 번만 듣고 가. 어머님의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외면하려 했지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노년의 여인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키고는 평생 아버님이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너희 아버님 6남매 중에 장남인 거 알지? 근데 그 밑으로 동생 셋을 한 해에 다 보냈어. 보릿고개에 먹을 게 없어서. 동생들이 배가 볼록하게 나와서 굶어 죽어가는 걸 그 양반이 직접 다 지켜봤단다. 그때 아버님 어머니가, 그러니까 네 시할머니가 젖이라도 나오면 먹였을 텐데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시들어 죽은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 양반한테는 지독한 한이 된 모양이야. 사람이 못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박힌 거지. 그러다 작년에 암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뚝 떨어지니까 당신 머릿속에 그 옛날 귀동냥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나 봐. 초유는 천하제일의 보약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 미신 같은 소리가 말이야. 어머님은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은 날부터 밤마다 남몰래 울며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 어쩌냐 며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결합해 아버님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수진아, 네 시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나도 어젯밤에 그 영상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근데 그 영감이 네가 넣어둔 젖병을 보면서 저게 생명줄이다. 저걸 마셔야 내가 살아서 우리 손주 대학 가는 것도 보고 며느리 고생 안 시키지 하면서 울면서 마셨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머님의 이야기도 다 변명 같아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며느리 모유 훔쳐먹은 걸 이해하라고요? 이해할 게 따로 있죠. 어머니, 가슴에 상처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진 않아요. 몰라요. 더는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아버님의 과거사가 제 가슴을 찌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보다 새벽마다 제 젖병을 입에 대고 그 소리를 내며 갈증을 채우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주는 역겨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보, 수진아,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서아를 카시트에 태우고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해괴망측한 사연을 고스란히 털어놓을 용기도 나지 않았죠. 결국 제가 간 곳은 친정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서아가 배가 고픈지 칭얼대기 시작하더군요. 보온병에 담아온 유축 모유를 꺼내 아이에게 물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 입에 들어가야 할 이 소중한 것이 그 지저분한 욕망의 도구가 되었다니. 서아의 입술에 닿는 젖병을 보는데 자꾸만 아버님의 주름진 입술이 겹쳐 보여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가 아닌 제가 가장 존경하던 대학교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지혜롭고 냉철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죠. 차마 모유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믿었던 어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배신으로 돌려 말하며 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도저히 그분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병이든 트라우마든 저한테는 그냥 끔찍한 폭력일 뿐이에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가족이니까, 아픈 분이니까 품어야 하는 게 맞나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용서는 가해자의 사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온을 위해 하는 거란다. 네가 지금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너 자신과 네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야. 억지로 품으려 하지 마라. 다만 그분을 괴물로 남겨두면 그 괴물은 평생 네 기억 속을 헤집고 다닐 거야. 그분을 그냥 겁에 질린 아주 가련하고 못난 노인으로 박제해버리렴. 그래야 네가 그 집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야. 가련하고 못난 노인.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고 갈라설 것인가? 아니면 이 끔찍한 얼룩을 안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밤새 서아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 인생을 이 불결한 사건 하나 때문에 통째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영리한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무거운 공기. 아버님은 거실에도 나오지 못한 채 방 안에 박혀 계셨고 어머님과 남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아버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들어서자 아버님은 벽을 향해 누운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곁으로 다가가지 않고 문가에 서서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님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들 이야기, 그리고 암 수술 후에 죽음이 무섭다는 그 사정까지요. 아버님이 움찔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얼굴은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 사정이 제 상처에 약이 되진 않아요. 제가 유축기 앞에서 피눈물 흘리며 짠 거 아버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게 며느리 몸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제 새끼 입에서 뺏어 드실 생각을 하셨느냐고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다.
죽을 죄를 지었어. 아버님은 결국 바닥으로 내려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빳빳하게 세우셨던 그 고고한 자존심이 이제는 며느리의 발등 위에서 눈물과 함께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더 이상의 분노는 치밀지 않더군요. 교수님 말씀대로 제 앞에는 명예로운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죽음이 무서워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나약하고 못난 노인 한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릎 꿇지 마세요. 이런다고 제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전 이제 아버님이 예전처럼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몸과 마음이 아주 많이 편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아버님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아버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들이에요. 첫째, 주방 냉장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아버님 전용 미니 냉장고를 방에 놓아드릴 테니 물 한 잔도 거기서 드세요. 둘째, 매주 한 번씩 상담 치료 받으세요. 그 트라우마 아버님 혼자 못 이겨내세요. 그리고 셋째,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배려예요. 저는 가방에서 한약방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흑염소 진액과 산삼 배양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생명줄 여기 있어요. 며느리 모유 따위랑 비교도 안 되게 비싸고 좋은 보약들이에요. 이제 이거 당당하게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서아 대학 가는 거 보셔야죠. 몰래 숨어서 소녀 젖병이나 탐내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서아한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모진 말에 아버님은 약봉지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건 자신의 비겁함을 들킨 노인의 비참한 참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새벽 소음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속 젖병은 이제 안전하게 서아의 차지가 되었고 아버님은 제가 지어드린 보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용서한 것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거실에서 아버님과 마주칠 때면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아버님은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당신의 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는 걸까? 그래도 한 집안의 어른인데 내가 교도소 간수처럼 아버님을 가두고 감시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 자신이 참 못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축기 앞에 앉아 가슴을 쥐어짤 때면 그날 새벽에 그 비릿한 공포가 다시 살아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 나갔는데 냉장고 문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삐뚤빼뚤 힘없이 떨리는 아버님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고 고맙다. 보약 잘 먹고 있다. 내가 꼭 사람답게 살아서 갚으마.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엔 붓글씨도 멋들어지게 쓰시던 분이었는데 종이 위에는 이제 노년의 떨림과 자괴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고 가만히 주머니에 넣었죠. 그날 오후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시길래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한 채였지만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베란다에서 햇볕 좀 쬐세요. 너무 방에만 계시면 기운 더 빠져요. 아버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신 듯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도 않는 제 얼굴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한마디에 안절부절하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님을 용서한 척하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무언의 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산다는 건 어쩌면 서로의 가장 추한 민낯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는 비겁함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만큼 넓은 사람이 되지 못해 매일 밤 제 선택을 되묻곤 합니다. 저는 오늘도 서아를 위해 젖을 짭니다. 이제 제 젖병은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한 식탁이 되었지만 그 식탁을 지켜내기 위해 제가 지불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날 아버님의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소리내어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 과연 올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서늘한 얼룩이 시간이 흐르면 아주 조금만이라도 연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김수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제 마음도 수진 씨처럼 참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아버님의 그 기이한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수진 씨가 느껴야 했을 그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네요. 가족이기에 더 모질 수밖에 없고 또 가족이기에 그 모진 행동이 결국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법이죠. 수진 씨가 아버님께 건넨 보약과 그 단호한 규칙들은 어쩌면 아버님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진 가족의 조각을 어떻게든 다시 붙여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아버님의 그 가련한 뒷모습을 보고 기꺼이 예전처럼 웃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진 씨처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미완의 화해를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진 씨가 주머니에 넣은 그 작은 쪽지처럼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볼 뿐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